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점점 더워집니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교재 174페이지 조세 채권의 확보,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74페이지 국세의 우선 의의, 반가로 일반 의의. 국세 우선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 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국세가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환가 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온 게 강제 환가. 그러니까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현금화.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현금화 시키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이제 세금을 못 냈어요. 세금을 한 1억을 못 냈다고 가정을 하면 못 낸 상태가 갖다 체납이라고 하는 체납이라고 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인데 1억을 못 내고 있으면은 나라 곳간에 이제 손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갖다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절차를 거치면서 그 납세자한테 내세요 이렇게 계속 편지물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강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 절차. 그러니까 그 납세자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집이 있다, 아니면은 자동차가 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경매까지 들어갑니다. 공매에 들어가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경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매라고 하는데, 그 공매에 들어가서 이제 낙찰자 여러 그 참여자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에요 체납이. 그래서 압류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절차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경매에 들어가요.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에 만약 집이 아파트가 있다. 근데 아파트가 이제 경매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살려고 하는 건 낙찰 받는다고, 낙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 가격은 그럼 이제 요거 갖다가 이제 맨 처음에 그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감평 가격이 나오죠. 감정평 가격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한 3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3억 가정을. 근데 보통 이런 가격은 시세보다는 조금 싸거나 시세에 준하거나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감평법인에서 받은 감정 가격을, 요 가격을 최초 가격으로 해서 경매가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응찰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낙찰받고 싶은 가격을 써냅니다. 써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한테 이 아파트가 낙찰이 되는 거죠. 낙찰이. 근데 보통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고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떨어지는 금액이 뭐 10%, 많은데 뭐 30%까지 떨어져요.
10%만 떨어지면은 2억 7천, 2억 4천, 2억 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30%씩 떨어지면 2억 천 확 떨어지는 거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낙찰이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됐다. 1억 5천에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 5천에 낙찰이 되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여기에 뭐 경매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 관련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들었다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 선순위나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제 국세 1억이 채납 돼 있죠. 국세 1억. 1억. 남은 게 얼마죠? 1억 5천에 받았으니까 4,900만 원이 남았죠. 이거는 이 사람, 납세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환가라고 합니다. 환가. 아파트를 돈으로 바꿨죠. 돈으로 이렇게. 돈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에 기초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강제 환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의의 두 번째 단락 중에 보면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에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방세 우선의 원칙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국세는 사채권과는 달리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욕망 충족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우선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강제환가가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사채권 채권이죠. 채권과 좀 반대되는 게 채무예요. 채무.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친구 사이에요. 친구 A가 친구 B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B가 갑자기 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잠깐 10,000원을 빌린 거예요. B가 A한테.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럼 나중에 B가 이제 다시 A한테 돌려주겠죠? 그러면은 돌려주기 전까지는 A는 B에 대해서 돈 10,000원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이 사람 채권자라. B는 A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라고 채무자. 이건 개인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 간. 개인 A와 개인 B.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국세는 사채권과는 달리 이거는 A하고 B는 서로 동등해요. 동등해. 그리고 B가 돈이 있으면 갚는 거고 없으면 얘가 계속 독촉을 하겠죠. 개인 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B가 안 갚고 막 그런다. A도 안 되겠다. 이 돈을 꼭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국가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아까 했던 강제환가 이런 방법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 옆에 있어요. 여기서 사채권과는 달리 그래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세는 개별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변제가 일반 채권보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효력을 강화하여 징수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국세가 우선하지 못할 경우 그 징수 부족액은 다시 결국은 다른 납세자에게 전이 되므로 귀속이 되므로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면은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이에요.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가 이제 다른 거보다는 우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가 100% 우선하느냐?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은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그냥 쭉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쭉. 자 봅시다. 양가로 1번 공익비용의 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송달도, 그러니까 우편도 송달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조사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원도 이제 운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금 체납 처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소용되는 비용은 이런 국세에 우선을 한다. 이 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쉽고 강제 집행의 준비 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그다음에 집행 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 등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 그렇다 보면은 거기 이제 비용이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 비용이 국세 우선에서 먼저 충당이 된다, 먼저 변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집행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징수하려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천천히 봅시다. 법정기일 동그라미 치시고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이전이에요. 법정기일.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운 용어가 좀 나왔는데 기일이에요. 기일. 약속한 날짜. 어떻게 약속한 날짜? 법에서 정한 약속한 날짜예요. 법에서 정한 약속한 날짜. 이 법정기일 이전에 어쩌고 된 채권에 우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법정기일이 무엇이냐?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약간 상식과도 좀 배치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맨 밑에 각주 21번을 보시면 자, 법정기일이 뭐냐고 하면은 신고 확정, 그러니까 신고하는 세목 그런 경우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에요. 도착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미 무슨 체납이 있다, 뭐 있다 그러면은 그 납세자한테 기한의 이익을 안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납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직접 가서 못하고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손에서 떠났을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신고서가 이 국가 즉 그러니까 세무서에 도착했을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하느냐 좀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납세자 편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신고할 때는 발송할 때 그래서 발신주의를 택하는 거고요. 반대로 국가가 어떤 거를 이제 납세자한테 요청이나 요구를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법정기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납세자가 정상적인 뭐 납부를 하고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체납이 있거나 세무서 입장, 즉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량 고액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요 사이에 이때 보내고 이때 도착하면 요 기간이 있잖아요. 요걸 기간의 이익이라 그러는데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즉 그래서 국가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을 체납자다라고 하면은 우편을 발송할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도달할 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상적인 납세자면은 당연히 이제 도달주의가 되겠지만 이럴 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합니다. 발신주의를. 그 말이다, 그 말. 신고할 때는 신고일, 정부 결정 경우에는 이렇게 우편 발송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국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 확정일, 뭐 그 정도에 된다. 이렇게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법정기일, 법정기일 이게 용어가 되게 처음 나온 용어고요. 세법에서만 쓰여요. 세법에서만 특이한 용어입니다. 특이한 용어. 이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뭐 현찰로 갖고 있는 돈으로 사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은 여기다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그래서 대출, 은행권에 대출을 받겠죠. 한 2억을 받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다 삽니다. 이제 쭉 살고 그러다가 A라는 사람의 아파트인 거예요. A.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잘 되다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국가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빨리 내세요 이렇게 독촉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 그죠? 압류를 해요. 시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제가 시간 순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세금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할 세무서에서 이거를 공매로 넣습니다. 공매로. 그래갖고 여기에 낙찰을 한 2회 정도 유찰이 돼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낙찰 5억. 그리고 압류가 된 게 세금이 만약에 한 1.5억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출을 좀 아주 많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많이 한 4억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낙찰 가격은 좀 더 아래인 4억으로 받았다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간 순서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낙찰 받은 4억을 갖다 어떻게 나눠가져야 되죠? 일단 여기 경매에 들어가는 부수비용 다 이제 없다고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져갈 사람이 여기 은행이에요? 아니면 여기 국가예요? 아니면 둘 다 4억하고 1.5이니까 여기가 뭐 4 더하기 1.5분의 4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4를 다 가져가고 뭐 그 다음에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결국 법에는 물권법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다 민법인데 이때는 이런 물건일 때는 요 설정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사업을 다 가져가고, 그죠?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국가는 체납액 1억 5천에 대한 채권, 이 개인 A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다 이 낙찰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에서는
건질 게, 회수할 게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n분의 1이라는 게 아니에요. n분의 1이라는 게 물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게 채권 비례 원칙도 있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그냥 물권이 이렇게 설정된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런 걸 다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 거는 근저당권.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저당권은 옛날 말이고요. 이게 현세에 넘어오면서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압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먼저 된 거. 자, 좀 읽어보시면 압수형의 확정을 짓는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이는 이들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요 아파트에 부과된 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좀 외우세요.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 당해세는 담보채권의 등기 등록 일자에 관계없이 어떻게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는 거예요. 항상. 왜? 여기에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종부세라는 거는 이 대출 이런 근저당권자 다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도 압류나 어떤 설정이 국가에서 안 했더라도 무조건 이 대출 채권보다 먼저 회수 낙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당해 채권 항상 우선한다는 원칙이에요. 조금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항상 우선한다. 꼭 알아주셨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정 기일 전의 담보채권이라도 그것이 제3자와 짜고 거짓 개혁을 한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법원에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정 기일 1년 내에 납세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설정한 담보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을 한다. 이게 사행 취소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좀 잠깐 얘기해 봅시다. 말로 이렇게 쭉 하면 어려워요. 이게 다 민법 내용이고 일반 사회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일인데 책으로만 보려니까 좀 어렵죠. 책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아까 그 A 계속 합니다. 계속 A예요. A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체납이 이제 한 3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이 아파트가 관할세무서에 이미 이제 압류는 들어왔고 좀 있으면 이제 경매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근데 이제 압류는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체납이 발생한 건 알아요.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세금을 밀린 거예요. 근데 이 3억을 내기는 어렵다고 일단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절차와 시간이 진행이 되면 이 집은 결국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매에 의해서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B한테 명의만 살짝 넘기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는 국가가 채권자죠. 체납액 3억에 대해서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채무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소유의 이 아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명의를 소유권을 B한테 넘겨버리면 채권자 국가는 B한테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채권은 A한테 유효한 거지 B한테 유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는 B한테 뭔가 좀 이제 명의를 바꾸고 싶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명의가 보세요.
전혀 모르는 제3자면 명의를 넘긴다는 거는 파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아파트 팔고 집 팔고 하는 그런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아파트를 B가 사고 나서 다시 A한테 돌려줄 이유가 없죠.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런데 제3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A하고 B가 뭐 배우자나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명의만 살짝 바꾸고 결국 A가 계속 살거나 나중에 돌려게 받거나 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게 사행의 취소 소용이고요. 여기 제가 방금 읽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조금 이제 길어지고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